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한장동아시아사 6강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불교인데 수업 시간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종교에 대해서 특히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종교로 보는 것보다도 1000년 이상 동안 1500년 이상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일종의 문화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의 내용은 먼저 불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파되는지 최초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중국의, 한국의, 그리고 일본의 각각 미친 영향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불교가 먼저 만들어지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불교가 만들어졌던 시기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창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당시 인도를 상징하는 종교는 브라만교였는데, 브라만교와 아주 폐쇄적인 신분제도였던 카스트 제도에 반대하면서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석가족의 깨달은 자라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었고, 이 석가모니를 보통 붓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처라고 했는데, 부처라는 뜻이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서 불교가 창시되게 되었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인과 응복, 윤회, 삶이 돌고 돈다는 거죠. 전생이 있고 이번 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그리고 해탈, 자비, 평등을 내세우면서 등장했던 종교가 바로 불교였습니다. 최초 인도에서 만들어졌던 불교는 석가모니처럼 출가자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나 역시 고행과 수행을 쌓아서 해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종교였고, 이에 따라서 여러 부파가 만들어지는데, 부파 불교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파가 바로 상좌부 불교였고, 이 상좌부 불교는 현재 지금의 동남아시아에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불교를 많이 믿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좀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상좌부 불교고, 우리가 믿고 있는 불교는, 동아시아에 전파된 불교는 바로 대승불교이기 때문이다. 대승불교는 기원전 1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앞선 상좌부 불교와 같은 부파 불교가 출가자, 수행을 하러 스님이 된, 승려가 된 승려 중심의 불교였다면, 대승불교의 특징은 제가자, 바로 일반 신도 중심의 불교였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 이타행을 강조합니다. 남을 돕기 위한 행동을 강조했던 불교예요. 때문에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해탈을 하면서 혼자 해탈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같이 해탈을 받는 거야, 해탈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스스로 함께 자비를 받는다, 함께 구원을 받는다, 함께 극락세계에 간다, 큰 수레에 태워서.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스스로 지칭을 하게 됐고, 반면에 자신 개인의 수행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좌부 불교를 비판하는 거죠. 뭐라고? 너네는 수레가 작다, 소승불교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승불교, 대승불교라고 부르지만, 사실 소승불교라는 뜻은 대승불교 측에서 상좌부 불교 측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옳은 표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석가모니를 신격화했다라는 뜻이었고, 자비를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리고 보살이라는 개념도 생겨났어요. 아직 붓다가 되지 못했지만 수행을 쌓아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고 있는 자, 바로 보살이 등장했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정토신앙,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하는 관념에 대해서 매우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앞선 상자부 불교가 주로 동남아시아에 전파가 됐다면 대승불교는 동아시아에 전파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는 요 대승불교라고 볼 수 있고 7세기경에는 이 대승불교에서 밀교가 등장하는데 밀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술적인 불교라고 보면 되겠고 이에 따라서 만다라라고 하는 불화도 만들어집니다. 주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티베트 지방이나 지금 몽골이나 또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 것이 밀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몽골도 밀교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석가모니가 신앙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석가모니를 모시기 위한 부처의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그 무덤을 인도말로 스투파, 동아시아에 전해지면서 탑이라고 불렀는데 만든 목적 자체가 부처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 화장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불교 내에서는 많이 수련을 쌓으면 쌓을수록 해탈을 하면 할수록 화장 이후에 사리라고 하는 구슬 모양의 돌들이 나타난다고 하고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약 3,000개 정도의 사리가 나와서 그 3,000개 정도의 사리를 인도 각지에 보내서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탑 중에 가장 알려진 탑은 산치 대탑이고요. 아마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봤으면 둥근 무덤 모양의 탑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산치 대탑은 정말 무덤처럼 생겨서 이렇게 둥그란 무덤에 이렇게 장식이 이렇게 돼 있는 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탑하고 좀 다른 무덤처럼 생긴 탑이 산치 대탑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파되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인도에서 가까웠던 중국으로 먼저 불교가 유입되고 한국으로 다시 일본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중국에 처음 불교가 들어왔던 시기는 아마도 기원 전후 한나라 시기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널리 아직 퍼지지 못했고 삼국시대 위, 촉, 오, 조조, 유비, 선곤이 나오는 이 시기에 서역 승려들이 등장하면서 서역 승려들이 들어와서 불교 경전, 인도어로 되어 있는 불교 경전을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 과정 중에서 토착신앙과 융합되는 과정을 겪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자면 이 당시 등장했던 강승회라고 하는 승려가 있는데 강승회는 이미 봤기도 했지만 원래 중앙아시아의 소그디아나 출신의 승려였는데 삼국시대에 오나라에 들어와서 오나라의 집권자였던 손권을 불교에 귀의시켰다라고 해서 나오는 인물이니까 한번 볼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불교가 본격적으로 퍼진 시기는 바로 위진 남북조 시기인데 이유는 5, 16국과 남북조의 북조 왕조를 보면 유목민족이 만든 국가였어요. 근데 이 북방 유목민족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중국의 전통 사상 등이 유목민족을 배타하는, 예를 들면 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화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지금 집권은 북방 민족이 있는데 이것을 차별하는 경향을 갖자 이것에 반대할 수 있는 논리로 찾아낸 것이 불교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적 편견이 없는 거죠. 북방 민족도 지금 외국인이고 불교 역시도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했고 그 과정 중에 왕이 곧 부처다. 이거를 세 글자로 왕즉불이라고 했죠. 아이고, 왜 자꾸만 이상한 펜을 쓸까요? 왕즉불이라고 했죠. 왕이 즉 부처다. 왕즉불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널리 퍼뜨립니다. 이렇게 국가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아주 막대한 토목 사업이 들어가는
석굴 사원을 만들었다는 건데 대표적인 석굴 사원이 둔왕석굴, 윈강석굴, 룽몬석굴 사원이 있고 여기에 새겨진 큰 불사 윈강석굴 대불이나 룽몬석굴 대불을 보면 이 당시 국가의 후원을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남도 역시도 점차적으로 불교가 확산되는데 인간의 본성,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일어났고 특히 남조가 송, 제, 양, 진이라는 네 나라잖아요. 이 중에 양나라의 무제는 불교를 많이 장려하면서 불교가 크게 퍼지게 됐고 그런 과정 중에 송제, 양, 진 이전에 동진이 있었잖아요. 서진이 동진이 되는데 동진에서는 법편이라는 승려가 불국기라는 불경을 쓴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 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론 중심의 불교와는 달리 실천 중심, 참선 중심의 불교 형태가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것을 선종이라고 하고 선종은 서역에서 왔던 달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바뀌면서 달마 선종이 좀 빠졌는데 달마 하면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막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겨가지고 험상궂은 모습을 짓고 있는 그림은 잘 못 그리겠네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달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교의 한 종파인데 특징은 직관과 참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특징이고 동아시아 불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선종은. 그래서 선종 한번 볼 수가 있고 남북조 시대의 또 불교는 특징이 이제 자비를 강조했잖아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진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기부한 돈을 바탕으로 서민을 대출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남북조 시대는 불교와 함께 도교가 발전하면서 주술적인 형태도 띄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향후 7세기 밀교가 등장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때 되면 불교가 역시 큰 성장을 보이게 되는데 이 당나라 시기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불교와 관련된 사안으로는 먼저 새로운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부모 은중경, 부모의 은혜는 무겁다라고 하는 불교 경전인데 원래 고유의 불교에서는 볼 수가 없는 모습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물론 대승불교가 일반 신도 중심이긴 하지만 출가자도 있어요. 출가자, 바로 수행을 쌓기 위해서 속세를 버리고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모두 버리고 승려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모습인데 때문에 불교는 원래 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효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던 불교는 유교와 융합되면서 효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모의 은혜는 무겁다라고 하는 인도에는 없는 중국의 동아시아 특유의 경전이 만들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당나라의 대표적인 승려라고 한다면 두 사람 7세기 현장과 8세기의 감진이 있는데 현장은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의 모델입니다. 삼장법사가 서유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데리고 떠나요. 어딜? 서역을 떠납니다. 천축국을 향해서 떠나요. 당시 천축국은 이제 인도를 말하는데 이 인도에 가서 천축국에 가서 불교 경전을 가져오려는 임무를 띠고 갑니다. 바로 현장이 그 역할을 해요. 인도에 갔다 옵니다. 인도 갔다 온 다음에 책도 알았어요. 책 이름은 대당 서역기, 당나라에서 서역을 갔다 온 다음에 쓴 기록이었고 불교 경전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불교 경전을 어디에 보관하냐면 대안탑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 수도였던 시안을 가보면 이 대안탑을 볼 수 있어요. 대안탑. 현장이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삼국이 각각 많이 만드는 탑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중국 탑의 특징인 벽돌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대안탑의 특징입니다. 반면 8세기의 감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아주 유명세를 갖고 있던 승려였는데 일본에서 이 감진을 모셔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요청을 하다가 결국 감진이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불교 율법과 계율과 불상과 불경과 약품을 전달했고 향후 정토전 법상정 당나라에서 그래서 이후에 정토종인데 법상종, 화엄종, 신원종과 같은 다양한 종파들이 당나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당나라의 불교가 크게 확산됐다는 얘기겠죠. 이 그림은 좀 지울게요. 보기 흉하네요. 자, 반면 우리나라에 전파된 불교를 보면 고구려의 경우에는 중국 전진 16국 중에 한 나라로부터 바로 수용받았고 수용했던 왕은 소스리망이죠. 4세기 소스리망에 의해서 수용됐고 대표적인 고구려의 승려로는 해자와 담징이 있는데 해자의 경우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됐던 사람이고 담징의 경우에는 종이와 먹 제조법을 일본에 전파하며 매우 그림을 잘 그렸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자, 반면 백제의 경우에는 당시 남조와 친했잖아요. 우리 국가 간의 이동 및 외교 관계를 보면 백제의 경우에는 남조와 친했고 남조의 앞에 있는 나라 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있는데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받았고 수용됐던 시기는 4세기 침유왕 때 수용했고 6세기에는 일본에까지 전파를 하는 모습을 백제가 보인다라는 것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는 5세기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전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세기 법흥왕 때 이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데 귀족들의 반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 2차돈이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라의 명재승이었던 거칠부의 경우에는 고구려 승려 해량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냥 신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통일신라인데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탑하면 8세기에 만들어진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어요. 앞선 대안탑, 당나라에 대안탑이 있다면 통일신라에는 불국사 3층 석탑이 있고 대안탑이 벽돌탑이었다면 불국사는 석탑이에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탑이라고 해서 재질 면에서의 차이점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승려는 3명이 있는데 의상, 원효, 해초라는 인물이었고 의상의 경우에는 당나라 유학 갔다 온 다음에 화엄정을 크게 전파한 인물인데 요 의상이 당나라 유학 후 돌아와서 통일신라에서 만든 절이 있어요. 그 절 부석사라고 하는 절이 있으니까 한번 이 절도 볼 수 있고요. 반면 원효의 경우에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하려고 했지만 유학가지 않고 대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불교 교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땅, 극락세계, 정토, 신학 그리고 모든 사람도 다 정토에 갈 수 있다. 바로 정토, 극락 정토를 관장하는 아미타를 부르면 그래서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인물이 그래서 원효하면 불교의 대중화예요.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던 인물이고 당나라와 일본 불교에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효하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승려로 보고 있는 사람이죠. 해초의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요 중국에서 발견됐다는 요 둔왕에서 두루마리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지금은 잘 알기 어려운 고대 시기에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써져 있는 두루마리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5개의 천축국에 대한 갔다 온 다음에 쓴 글이에요. 왕 오천축국 전이라는 글을 발견하게 됐고 그 글에서 해초가 신라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해초는 정말 국제인이에요. 당나라에 갔다가 천축국을 돌아보고 다시 당나라로 돌아왔던 인물이고 왕 오천축국전 우리가 꼭 기억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한편 통일신라 말에는 선종이 들어와요. 선종? 앞에 나왔잖아요. 달마가 만들었다고 하는 선종이 들어오고 이 선종은 원래 통일신라의
불교는 이론 중심의 교종이었는데 신라 말기 호족이 중심이 돼서 선종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종도 들어왔다. 나중에 그래서 고려 시대가 되면 가장 중요한 고려는 불교를 굉장히 숭앙했던 나라라서 국가 차원의 불교 지원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 시대 불교의 문제는 교종과 선종의 통합이었고 그래서 의천과 진울이 각각 고려 중기와 고려 후기에 불교 통합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죠. 의천의 경우에는 교종 중심으로, 진울의 경우는 선종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련 방법을 내세우는데 예를 들면 의천의 경우에는 교관겸술할지 진울의 경우에는 먼저 깨달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수련을 하는 도노 점수 또는 정해 쌍수 이런 것을 내세웠던 인물이죠. 우리 한국사를 좀 기억하면 바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려시대 불교 차원의 자비로운 행태 보면 지금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무진장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에도 제이보나 해민국과 같은 불교 사상을 기초로 하여 빈민을 구제하는 기구도 있었고요. 또한 불교가 토착화되면서 원래 불교 사찰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건물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산신을 기원하는 산신각이랄지 칠성각이랄지 또는 용신각 같은 것들도 한반도에 들어왔던 불교가 갖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을 보면 일본은 6세기 중엽 백제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앞서 봤잖아요. 백제 6세기 중엽 외에 전파했다고. 그러다가 이 불교가 확산됐던 시기를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시기를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데 쇼토쿠 태자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심 인물이었고 백제의 영향력이 강했고 이 당시 백제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류사 오충목탑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나 아니면 여기 들어가 있는 백제 관음상을 보면 당시 백제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호류사 오충목탑은 일본의 자랑이기도 한데 백제의 대표적인 탑 정림사지 옥층석탑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림사지 옥층석탑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일본도 탑도 나왔죠. 일본 탑 목탑이에요. 아까 신라 불국사 3층 석탑 중국 대안탑 벽돌로 만들어진 전탑이었는데 목탑이었다는 특징도 있고요. 이런 불교는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나라 시대 8세기 나라 시대에 보면 헤이조쿄의 수도를 두고 있었던 시대잖아요. 헤이조쿄 국가 사찰이 만들어집니다. 고쿠분사 국가 사찰에서 고쿠분사가 만들어졌고 그 중에 가장 대표가 8세기에 만들어진 도다이사 그리고 여기 세워진 아주 큰 불상 대불이 있는데 호국불교의 성격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다이사 대불을 만들 때 굉장히 큰 사건이었나 봐요. 당나라의 도선이나 인도의 보리선나라 참파의 불철과 같은 유명한 스님들이 모두 다 도다이사 대불이 만들어지는 기념식에 참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앞서 고려시대의 제이보나 해민국 또는 남북조 시대의 무진장처럼 나라 시대에도 빈민을 구제하는 기구가 있으니 비전원과 시학원이라는 기구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교는 8세기부터 12세기 헤이안 시대에도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을 하게 됐고 이 중에 꼭 기억을 해야 될 인물이 있다면 엔닌이라는 인물이에요. 9세기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는데 당나라에 갔다 온 아주 유명한 승려인데 이 승려가 썼던 책이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고 하는 당나라에 갔다 온 다음에 쓴 기록이었고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당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호족이었던 장보고와의도 역할도 한번 볼 수 있고요.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되면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정토신앙을 통해서 대중화됐고 선종도 확산이 됩니다. 선종, 무사들이 선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교종을 좋아한다면 무사들은 선종을 좋아하면서 선종도 확산됐고 그런 과정 중에 불교가 일본에서도 토착화되는데 일본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일본 토착화된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일본이 믿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 신토와 불교가 통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신불스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신토의 대표적인 신이었던 하치만이라고 하는 농경을 관장하는 신이 마치 부처 또는 큰 보살로 인식이 돼서 불상도 만들어지고 신상도 만들어지고 함께 믿게 되었다라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치만 신 원래 신토의 신이었는데 불교의 신처럼 부처처럼 모시는 모습도 보인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한편 이제 베트남은 최근에 얘기했지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전 근대 시대의 베트남이 잘 나오진 않지만 잠깐만 보면 베트남 인물은 아니지만 이런 남쪽 지역에서 왔으니까 강성애라는 인물을 이미 봤고요. 대표적인 베트남의 불교 승려는 다이탕탕입니다. 현장이 제자예요. 그래서 현장과 똑같은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인도를 방문하는 거죠. 인도 순례를 갔다 왔다는 점에서 한번 눈여겨볼 수 있고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12세기 중엽 리 왕조 때 대중화되기도 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주로 상자부 불교인데 베트남 북부 지방은 아무래도 동아시아 문화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 오른쪽 끝에 있는 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에요. 사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불교 문제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쉽다 그러면 보통 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호국 불교고 첫 번째 그래서 군주권 강화와 사회 안정을 위해 지배층이 수용했다. 이런 모습 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아주 큰 불상을 만들었던 이런 윙강, 룽먼, 석굴, 사원 또는 신라에서도 큰 불상 만들거나 아니면 백고자 광회라고 해서 왕이 아프면 승려 100명들이 막 강론을 외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아까 일본에서도 노다이사, 대불 이런 거 보면 호국불교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권 강화에도 이용을 했다. 왕 즉불이다. 왕이 곧 부처다라는 내세우는 것도 역시 호국불교의 특징이고 아니면 살생을 금지해야 되는 승려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창, 칼을 들고 외적과 맞서 싸우는 모습도 호국불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토착사상과의 결합인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앞서 봤었던 당나라에서 만들어졌던 부모 온중경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산악신앙, 용신신앙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일본에서는 신불스팝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동아시아에만 있는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선종이 발전했다는 점. 남인도 출신의 달마가 창시했고 깨달음과 참선을 중시했다는 점. 그래서 동아시아의 불교의 특징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교로 인한 예술과 문화도 발전하게 되는데 건축, 불상, 불화도 발전하고요. 붓, 먹, 안료의 제법이나 새로운 회화 기법, 건축술 등이 동아시아 전체에 전파되는 과정에 불교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볼 수 있고 좀 중요하게 될 것 중에 하나는 탑이에요. 아까 탑 봤잖아요. 중국에서는 벽돌탑 만듭니다. 전탑, 벽돌이라는 뜻이에요. 벽돌. 대표적인 전탑 뭐였죠? 현장법사가 인도 천축국 갔다 온 다음에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대안탑이 대표였고 한국에서는 석탑, 돌로 만든 탑이죠. 대표적인 탑,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었고요. 인도에서는 나무로 만든 탑, 목탑, 어떤 탑이 있었죠? 호류사 5층 목탑, 아래쪽에 보이네요. 이 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목판 인쇄술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우에는 대표적인 석탑에서 나왔다고 했죠. 불국사 3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 중에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만탑 다란이경은 호류사 5층 석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목판 인쇄물을 보여주고 있고 목판 인쇄물의 끝판왕 있지 않습니까? 8만 대장경은 고려시대 때 누구의 침략을 받을 때? 몽골의 침략을 받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몰아내기 위해서 조판됐던
대장경이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과거에 불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시기를 묻는 문제가 가끔 나왔었는데 그 시기는 이제 승려를 중심으로 나와요. 그래서 승려를 중심으로 보면 3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가 있는데 핵심은 7, 8, 9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3세기에는 강승희가 오나라에 가서 손권을 불교에 귀의시켰다. 이미 봤던 내용이고 법편, 불국기 아까 있었잖아요. 법편, 불국기 남조시대, 동진 때 법편, 불국기 만들었다. 그냥 보면 되겠고 신라에서는 거칠부, 원광, 삼광, 신라의 불교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고 자 7세기 봅시다. 7세기 현장, 당나라의 현장, 의정, 당나라 그리고 고구려의 해자, 담징, 통일신라의 원효, 신라의 원효, 의사, 통일신라까지 하죠. 그리고 베트남의 다이탕탕과 같은 인물들이 앞서 쭉 봤던 인물들이잖아요. 있고 7세기 시기의 인물이고 그리고 이 7세기에 만들어진 거 보면 대안탑, 호류사 전부 다 7세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8세기 보면 8세기를 대표하는 거 해초, 왕 오천축국전 있었죠. 감진, 당나라 승려 때 일본에 가서 계율을 전파했다는 인물 그리고 일본의 노다이사나 불국사가 만들어진 시기 8세기였고 9세기는 입당 구법 순례 행길에서 어떤 앤닌 누구와 연관이 있었어요? 장보고와 연관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강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 정도쯤 하면 불교 관련된 내용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유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라고 하는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